15조 즉시항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났다. 농취증 했는데 불허가 났다. 즉시 항고할 수가 있었죠. 근데 즉시 항고해도 졌었죠. 근데 하여튼 그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내가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얼마를 예납을 하라고 나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배당해서 경매 비용을 배당해서 줘요. 그런데 왜 주면서도 예납을 하라냐 하면은, 경매를 진행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하다가 중간에 취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매가 끝까지 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은행에서 채무를 내가 다 갚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니까 얼마다 고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마지막에 경매 비용 집어넣은 것도 예납하는 것도 어떤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배당할 때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배당 비용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데 판결문을 받았어요. 지급 명령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개인비밀보호법 때문에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저 사람 재산을 명시하게끔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너 재산 있는 걸 다 명시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안 갚는다고 했을 때 판결을 받아놓고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가진 것은 빚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올려놓는 것이 이게 뭐야? 신용불량이다 하는데, 지금 카드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빚을 갚으면 되는데 빚을 갚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그걸 신용불량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 강제 경매 신청 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첨부 서류 이런 것이 있고,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매 시작할 때에. 제가 2002년도에 경매를 시작했다 그랬죠. 2002년도에 경매 시작해서 이렇게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어도 거의 이렇게 돈을 갈치로 긁는 시대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6억짜리인데
2억이 전세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임차 보증금 2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감정가가 6억인데 2억을 빼고 4억이 되고 4억짜리가 이제 2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지죠? 2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을 떨어져서 2억 주고 사도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4억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보면 1억 한 5천까지도 떨어집니다. 2억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거기에 세입자를 찾아갑니다. 세입자를 찾아가서 아니 왜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왜 배당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배당 요구 하시지. 지금 배당 요구 하신다면 제가 5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 전세를 받는데 배당 요구하면 배당 얼마를 받아갔죠? 법원에서? 2억 받죠. 내가 얼마 주죠? 그러면 2억 전세 들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얼마를 받고 나가는 거죠? 2억 5천 받고 나가잖아요. 내가 5천 주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배당 요구하세요. 하고 오세요. 근데 5천 바로 드렸다. 알았습니다. 배당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던 임차인이 뭘 했죠? 배당 요구했죠. 그러니까 6억짜리를 나는 2억 주고 사갖고 5천도 2억 5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럼 배당 요구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당 요구 중지를 해놓고 배당을 요구하든지 배당 요구를 행사하겠다든지 하나를 결정하고 배당 요구 중지일까지 결정했으면 바꾸지 못한다. 나중에 이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참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 2002년도에서부터 내가 경매를 시작해서 2010년도, 2009년도까지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돈을 번다 보니까 대학이란 대학에서 다 가르치죠. 학원이란 학원에서 다 가르치죠.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백화점에서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가르치죠. 이제는 경매의 기본을 웬만한 사람이 다 알다 보니까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서 입찰에 못 들어오는 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거죠. 하여튼 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생겼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하든지 대항력으로 행사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못 바꾸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압류의 경합 하나의 물건인데 두 사람이 같이 압류를 해서 별도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력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항력으로 행사했다가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이 1번, 2번, 3번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설정이 1번, 2번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면 배당을 하게끔 되면 선순위부터 배당을 하는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아까 누가
뭐 경매가 진행되는데 앞에 1순위가 상당히 많은데도 경매 그대로 진행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정해 보게끔 되면 1순위가 5일 수도 있고 2순위가 3억 이렇게 일 수도 있죠. 근데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지분을 넣을 수도 있죠. 그거는 설정은 얼마든지 많이 해놓고 그 안에서 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그만큼 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그대로 진행을 해놓고 낙찰을 받아놓고 그 경매 가지고 경매기에서 배당을 해봅니다. 배당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설정돼 있는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해서 누구누구 배당을 해야 되는 배당서를 작성하는데 경매를 청구한 사람한테 배당이 한 개도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경매는 취하가 되는 겁니다. 돈도 못 받아가는 놈이 무슨 경매를 집어넣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의 취하. 현금을 내기 전에 채무를 갚으면 취하가 됩니다. 임의 경매는 그냥 취하가 되고 강제 경매는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음성에 있는 것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불이 났더라고요. 감정사가 봤을 때는 불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불이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났으니까 잔금 내기 전에 났으면 불이 났기 때문에 취하시켰다가 몇 개월 있다가 봤더니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매각으로 다시 나온 쪽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토지 건물 전체로 나왔다가 중간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불이 나갖고 한 3분의 1이 불이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하됐다가 나중에 다시 몇 개월 후에 다시 경매가 나왔을 때는 토지만 매각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것도 봤습니다. 일괄 매각의 결정입니다. 일괄 매각.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한 걸 갖고 경매로 지불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맨 따임은 돈을 빌려주고 설정을 하고 지상권 설정을 해놓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지상권 설정하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해놓는데 건설업자가 여기 건물 지어서 팔아야 되겠으니까 그 저기 뭐 건물을 찍는데 어떤다?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죠. 동의서를 해줄 때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같이 설정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서를 해주죠. 그러면 다 준공이 났으면은 그냥 설정을 해갖고 같이 돈 안 주고 그때 같이 경매로 지분을 넣으면 되는데 건물은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빚을 못 갚다 보니까 이제 경매로 지분을 넣게끔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은행에서 그냥 땅만 경매로 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지따만 건물, 건축물 관리장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건축 허가가 땅 주인하고 같이 한 거고 우리가 같이 그 동의서를 받아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어떤다? 일괄 경매로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괄 경매 또 하나의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자인 건물이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땅과 건물을 다 잡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빌려줬는데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로 집어넣는데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러 갔더니 판사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와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나중에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조립식으로 집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릅니다.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니까 설정은 없는 건물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건물을 설정한 게 없죠. 설정하지 않은 건물을 경매로 못 집어넣죠. 그러니까 판사님 그럼 없는 건물이고 거기 있는 건물을 다르니까 설정하지 않는 건물이니까 그 건물을 빼고 땅만 경매로 해라 해가지고 땅만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주인과 합의를 해서 그 건물을 200만 원에 샀습니다. 200만 원에. 건물을 200만 원에 산 것을 이제 사가지고 제3자에게 이제 팔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다 얘기해서 누가 얼마에서 뭐 8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하고 팔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써가고 8천만 원을 해서 계약금 800만 원 받고 중도금 뭐 얼마를 받고 잔금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얼마를 주고 잔금을 안 주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해서 내가 공인중개사 물어봤어. 왜 잔금 안 주냐 그랬더니 그거 저기 뭐야 그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처음에 대출을 해주겠다 하더니 나중에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 잔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하고 제가 얘기했죠. 거기 주인에게 그 사는 사람한테다가 거기서 저기 은행에서 저기 대출 해주려고 봤더니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경매로 나왔던 것이 낫고 그 등기를 띄웠더니 건물 매각 제외하는 것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를 해서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다 보니까 건물을 매각 제외로 해갖고 경매로 나온 거 빼놓고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그 은행에서 돈 못 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각서를 하나 쓰라고. 뭐라고 쓰라는 돈 빌려줄 때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거를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서 경매를 집어넣게끔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건물, 현존하는 건물이 건축물이 대장과 다른 건물을 일괄 경매로 집어넣는 것을 동의합니다. 은행에서는 회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 새로 조립식으로 진 집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서 쓰니까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빌려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일괄 경매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데 차순위 매수는 1등과 2등 사이에 입찰보증금 10% 이내에 차이가 났을 때는 차순위 매수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입찰보증금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차순위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시기, 소유권은 잔금을 내면은 그때부터 내 것이 됩니다.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인도 명령,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아놓고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있을 때는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6개월 내에 인도 명령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되고,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 명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내가 땅만 낙찰을 받았죠. 건물은 매각제외입니다.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소송한 것은 건물을 철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물을 내가 싸게 사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게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땅을 살 돈도 없고 나 나갈 데도 없으니까 나는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도 못하겠다. 철거도 못하겠다. 이게 소위 BJR이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BJR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자는 목적하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겨도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인도 명령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협상을 해야 되는 물건이다. 특수 물건이다 하는데 없는 사람은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BJR입니다. 근데 BJR로 만약에 버티면은 할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에 경매 신청을 하면서 대체 집행 시설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워낙에 거짓말을 시키고 워낙에 버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체 집행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판결이 났잖아요.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근데 나가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법원에다 신청해서 법원에서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철거하는 겁니다. 대체 집행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못 모르고 대체 집행 신청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현장 가서 조사를 하라는 것은 권리분석상 법적으로 이기는 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아무리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합의 볼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아예 조금이라도 그럴 염려가 있다 할 땐 제가 추천 물건을 빼버립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겁도 없이 그런 물건 잘 골랐었어요. 근데 이게 고르면 고를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가 그 아까 저기 추천 물건 보내준 거 있죠? 나눠드린 거. 그거 4일 걸렸어요. 옛날에는 한 이틀이면 다 추리고 다 골랐었는데 이제는 저거 보고 딱 걸리면서 올리다가 딱 올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올리던 거 다 지워버리고 또 다른 거 고르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골라 뭐 이러다 보니까 물건 고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것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BJR 가능성이 있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대체 집행까지 간다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경매로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가 유치권, 그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으로 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가 10억짜리 물건을 유치권을 6억을 신청해서 경매를 지다 보니까 2억까지 떨어졌더란 얘기인데 누가 신청했나고 봤더니 유치권자가 신청한 겁니다. 근데 유치권자가 얼마를 신청했어? 6억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2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2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유치권자가 법원에서 얼마를 받아가죠? 2억 받아가죠. 근데 자기가 받을 거는 얼마죠? 그럼 4억 덜 받았죠. 4억 더 받을 때까지 또 버티는 거야. 진성유치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 가지고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유치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낙찰 금액으로 유치권자가 자기 돈을 다 회수해서 끝이 나느냐, 유치권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그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 가지고도 경매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압류 명령, 가압류는 변론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장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금방 준다고 빌렸어요. 안 갚죠? 안 갚다 보니까 나한테다가 돈을 안 갚는다고 그냥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판사님한테 이종실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습니다 하고 판사님한테 일려서 판사님이 뭐든다 돈을 갚아라 하고 명령을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린 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이름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고 설정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끔 먼저 가압류를 해놓고 판결에 이겨봐야 BJR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판결에 이기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기 전에 뭐예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압류는 나쁘게 얘기해서 돈을 받을 게 없는데도 가압류는 변론 없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장님이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 얘기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뭐를 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그런다 하면 내가 그걸 딱 알고 있다 그 집에다 내가 어디 간다? 변론 없으니까 가압류 쳐놔버리는 거예요. 대출 못 받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의미로 쓰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애를 먹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뭘 갖고 분양을 해야 될 텐데 대출을 받든지 분양하는 걸 못하게끔 해서 내가 왜? 가압류를 쳐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는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대신에 가압류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나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내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으면은 너가 정식으로 소송을 해라. 제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제소 명령을 가압류한 사람을 상대로 다시 제소 명령을 내렸는데 제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는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정식 소송을 하게끔 되면 그때 판결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가처분의 목적,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주인은 철수야. 근데 가봤더니 철수가 있지 않고 영의가 있어. 그러니까 영의가 있다 보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전혀 제3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서 내가 저 낙찰을 받았는데 영의가 있으니까 영의를 어떻게 한다? 내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집행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영의가 있지 않고 순이가 있어. 집행관이 물으면 당신 누구예요? 나 순인데요. 왜 와 있어? 앞집에서 뭐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영의를 내보내라 했지 순위를 내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그 집행을 못하고 돌아간다 이런 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누가 있더라도 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 해가지고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가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말 들은 건 딱 한 번이에요. 아까 대체 집행한다 그랬었죠. 대표 집행 한번 한다 그랬죠.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는지 모르고 나중에 거기다가 신당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대체 집행하려고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웬 젊은 사람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집행관이 오더니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대체 집행한 거 막으려고 우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 했기 때문에 막으려고 온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공사장에서 난리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왜 공사장에 있어서 일하러 왔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여기 뭐 임시로 빌려서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나오고 이러고 보더니 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 했습니까? 이거 집행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니까 그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사람이 그래 그것도 못하고 이쪽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나는 그러고 근데 제가 그 20년 동안 하면서 수백 개를 했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 해서 내가 했던 건 딱 한 건이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 하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 낌새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할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놓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 세금을 안 내면은 우리가 공매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 동사는 그 압류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리 세금을 안 냈더라도 압류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나 아무리 세금을 안 내도 급여나 이런 것도 2분의 1이든지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최소 금액이 180만 원 밑으로 있을 때는 그거는 세금으로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의 압류 등기 이런 것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동산도 압류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압류하는 것이 부동산부터 먼저 압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아셔야 될 것은 이번에 그 법이 바뀌었죠.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은 세입자가 집 주인의 세금을 냈나 안 냈나를 명시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그것은 왜 그런 법이 나왔나 하면은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신 분이 한 집이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강제로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제로 이제 임대사업자 못하게끔 없애버리고 종부세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있을 때 재산세가 한 280만 원인가 뭐 230만 원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나오는 게 2,800만 원인가 2,870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자빠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빌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하던 사람들이 빌라를 뭐 20채, 30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는 사람을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이 종부세가 내가 보기에는 억대가 넘게 나왔겠죠. 그렇잖아요. 억대가. 그 억대가 넘게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아예 그냥 이 억대가 넘게 나온 거를 어떻게 그걸 종부세를 내요? 그냥 어떻게 한다? 자빠지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를 들어간 사람은 등기부 등본하고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1순위로 들어갔죠. 근데 세금은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예요. 2년 전에 안 냈는데 압류는 1년 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 권리가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다 보니까 앞서 가지고 세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먼저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1순위로 전세를 들어갔어도 세금에 의해서 뺏겨가지고 세입자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냐면 종부세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세입자들이 그 세에 들어가기 전에 국세 냈는데 안 낸다를 어떻게 한다? 미리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를 보게끔 한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대사업자를 살려주는 것이 내가 보기엔 맞아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집이 올라가니까 1가구 1주택이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똘똘한 집 하나만 갖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똘똘한 집 하나만 가지면 돼요.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있는 집 팔고 강남에 있는 집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세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모두 다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으니까 세를 줄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이 사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남의 돈 뺏어 먹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든다 종부세를 때리고 사업자 등록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제가 보면 날벼락 맞은 사람은 돈 조금 가지고 한 4, 5천만 원 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인데 종부세로 다 뺏어간 것이 집주인이 뺏어간 거예요? 세금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세입자들이 저거 한다는 것이 그 집주인이 세금을 냈나 안 냈나 보게끔 해주겠다. 무슨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을 찍어준 사람이 더 나쁜 거야. 아, 딱 보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부동산에 대한 것은 난 정말 무슨 그런 법을 만드나 그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거 생각을 못해. 난 머리가 나쁜 거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1가구 1주택만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없애버리면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는 얘기야. 옛날처럼 저기 방 3개 있는 거 지금 방 하나 세 주면 그때는 1가구 1주택으로 세대로 사는 거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리고 거실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주방 같이 쓰고. 근데 지금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 자산관리공사에다 맡겨서 공매를 진행하게끔 됩니다. 공매는 온비디에서 진행이 되죠. 온비디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게끔 온비디에서 보면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가입을 하고
비밀번호하고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하게끔 되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을 안 해도 물건은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못 봅니다. 가입을 했을 때에 뭐 감정평가사도 보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가입을 해놓고 들어가서 보게끔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압류전 대부해주는 물건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만 보면 압류재산 이것만 보는 거고 여기 물건 보면 토지가 있고 주거용 건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토지를 보든지 주거용 건물하고 클릭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다시 주거용 건물 하게끔 되면 여기 주거용 건물이 나오면 거기서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검색하게끔 되면 거기 그런 물의 건물이 이렇게 쫙 뜨죠. 그러면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국내 물건 사이트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 법원에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공매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에 우리가 스피드 옥션이나 굿 옥션이나 이런 데 뭐 지지 옥션이나 들어가면 이 권리 분석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좀 편안한데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권리 분석하기가 조금 좀 일반 경매 물건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공매로 낙찰 받은 건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국유재산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재산으로 들어가게끔 되면 공매를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지를 않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제가 국유재산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있다, 일반재산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내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행정재산에서 풀리면 용도 폐기를 하면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없는데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를 하면은 일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매매를 하는데 그거는 공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공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도 폐지한 것이 요 근래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것이 가장 요 근래 큰 것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삼성동의 한전사업.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죠. 또 뭐야? 한전사옥이 용도 폐기가 됐죠. 그 한전사옥이 어디로 갔죠? 나주로 갔죠. 그러니까 나주에 이제 새로 산 겁니다. 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은 공매를 통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공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수용을 했다가 행정재산에서 폐기가 되면은
그거를 공매로 팔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면 도로를 만들어 쓴다는 얘기는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도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쪼가리 땅이 남죠. 도로를 만들면 쪼가리 땅이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쪼가리 땅이 남는데 그 쪼가리 땅 혼자로서는 아무 사용도 못하는 쪼가리 땅의 경우에는 공매로 붙이지 않고 바로 그 땅 옆에 주인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를 만들려고 수용을 했다가 용도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은 도로로 통한다는 얘기. 이 땅은 이런 땅은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4-1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데 요걸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로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도로로 만들고 요 땅인데 도로로 요 땅을 큰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요 땅도 수용을 했고 요 땅도 수용을 했어요. 257-2죠.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여기 뭐야? 도로를 만들었죠. 도로를 만드는데 요 쪼가리 땅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257-2인데 이것이 공성만이라는 사람 거였었는데 소유자가 평택시로 됐죠. 공용용 용지로 돼서 수용을 했죠. 여기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야? 소유자가 평택시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해서 도로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 땅이 남은 거죠. 남은 땅을 뭐야? 평택시가 갖고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여기 보면 소유권에서 정홍목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 정홍목이가 누구냐면은 이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가리 땅 혼자서 쓸 수 없는 행정재산인데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수용을 했는데 도로를 다 만들고 나니까 조가리 땅이 나왔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고 남은 땅이죠. 근데 행정재산으로 됐는데 도로를 만들고 남았으니까 용도 폐기가 됐죠. 용도 폐기가 된 이 조가리 땅은 누구한테 파냐면 그 땅 바로 옆에 주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에게 이 사람이 가서 평택시에 가서 이 땅을 좀 나한테 파십시오 했더니 감정가에서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산 겁니다. 누가? 정홍무기가 샀습니다. 샀는데 경매로 나올 것 같으니까 요 산 것을 정홍무기가 홍문숙이한테 매매를 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매매를 했는데 정홍무기가 경기도 수원시 8당구 고등동에 살죠. 이 사람도 경기도 수원시 8당구 고등동에 살죠. 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하나는 55년생이고 하나는 59년생인데 집 주소가 같으죠. 집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경매는 어떻게 한다? 이것만 나왔죠. 누가 이걸 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사형수당을 받는 일을 들어가죠. 그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국유재산은 조가리 땅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반드시 공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 행정재산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용도 폐기됐을 때는 매매를 하는데 언제 매매를 하냐면 바로 혼자서도 쓸 수 있는 큰 땅인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하고
혼자서 쓸 수 없는 조가리 땅인 경우에는 바로 옆에 땅 주인에게 매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때 조가리 땅이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조가리 땅은 도로를 만들고 남은 조가리 땅이기 때문에 그 조가리 땅은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의 맹지를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기되는 그 땅을 사게끔 되면 내가 맹지에서 도로로 접할 수 있는 땅을 내가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맹지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내 땅 옆에 땅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했을 때는 내가 저렇게 조가리 땅인 경우에는 뭐 해야 돼?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국유재산을 강의한 것은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은 매매를 한다. 그런데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이 혼자서 쓸 수 없는 작은 땅인 경우에는 바로 옆에 땅 주인에게 일반 매매로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땅이 맹지로 경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서 수의계약으로 도로에 잡혀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수경매를 할 때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오시게끔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특수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을 제가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일에 다시 뵈고 다음 주일에도 또 저기 뭐야 그 49%까지 떨어진 수도권 물건을 가져올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하는데 그때도 또 49%까지 떨어진 물건도 4개는 가져올 수가 있는데 당분간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49%까지 떨어지는 수도권의 아파트는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져와서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